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이혼녀입니다. 날이 안 좋으니 마음까지 뒤숭숭해서 괜히 지난날 과거가 떠오르네요. 주말인데 약속도 없고 술 한잔 기울일 친구도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혼하고 이제 막 심경 안정된 하소연일 테니 마음 비우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만나 결혼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어린 30대 연하였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시부모가 이혼했다고 했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시부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시부의 자산이 남편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돈으로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식당 사업을 꾸렸다고 합니다. 시모랑 같이 살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으로 둘이 먹고 지냈다고 해요. 시모가 일을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시모한테는 오직 가진 집이 전부였고 남편한테 용돈 받고 나라에서 주는 노인연금도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혼 가정이었던 것 치고 홀로 벌이하는 것 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물론 깊은 내막을 보면 시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말고는 남편에게 물려준 재산 같은 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친정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친정에서 갖고 있는 건물도 있고 저희 아빠가 젊은 시절 좀 열심히 살아서 사업도 꽤나 크게 운영 중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집안 형편이 저희 집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돈이 궁해서 부부의 연을 맺으려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해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형편 말고는 남편도 시모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괜찮다면 뭔들 문제가 되겠어요. 시모를 만났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보다 키도 작으시고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람처럼 전체적으로 곱상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른은 어른인지라 결혼에 대해 확실히 짚고 가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시모가 첫 만남부터 돈 문제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보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원래부터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혼까지 하는 바람에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 그나마 아들 아빠 되는 사람 보험금이랑 유산이 와서 아들이 사업 시작한 거지. 그것도 없었으면 완전 갓에 기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제가 남편 돈 보고 결혼했다면 진작에 연애를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남편의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시모에게 확실히 얘기를 꺼냈고 우리 친정이 좀 넉넉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시모에게 점수를 따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시모가 저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봐주셨습니다. 상견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친정 부모님은 부부끼리 존중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서 돈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고 그러진 않는다며 저처럼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건물에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은 고작 6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거랑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결혼식, 결혼 준비, 신혼여행을 다녀오느라 남은 돈이 부족했거든요.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도 없어서 일단 돈을 더 모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코로나입니다. 저희 집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남편 직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 탓에 남편은 1년이나 무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체력이 남아 도는 건지 밤마다 저를 못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적거리는 남편을 피하거나 짜증을 내면 남편이 토라져서 거실에서 자곤 했어요. 제가 다음 날에 겨우 달래줘야 남편도 제게 사과를 해오는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남편뿐만 아니라 제 생활이 버거웠어요. 남편의 무급 생활이 시작되고부터는 거의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거든요. 생활비에 남편 식당 공과금에 우리 집 관리비, 적금, 시모 용돈 등등 전부 제 월급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정이 잘 산다고 해서 가정이 생긴 제가 언제까지 친정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이미 집도 친정에서 관리비 제외하고 공짜로 살게 해주고 있는걸요. 제가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아서 남편이 한 번씩 집안일을 해놓기도 하는데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만 2번 만드는 꼴입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저를 돕는다고 나름 자기가 신경 쓴 거겠죠. 미안하지만 그땐 제가 한참 예민해져 있을 때라 남편이 한 발자국 떼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적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제가 지적하기도 미안한 상황이라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수인 본인이 무급인 것에 제일 스트레스일 거잖아요. 남자는 돈 버는 걸로 자존심이 서고 꺾이고 한다는데 매일 집에만 있고 처가가 준 집에 얹혀 살고 처갓집이 챙겨주는 반찬 먹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최대한 그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싶어서 저는 화가 나도 억누르고 짜증을 냈다가도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 정말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 제대로 미운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제게 아기를 갖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살면서 돈 때문에 쪼들려 본 적은 결혼하고 처음이거든요.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저랑 남편이 제일 잘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아이를 낳자니 이거 생각 없는 거 맞죠? 지금 우리가 애 만들 사정이야?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네. 우리 둘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 돈으로 무슨 애를 낳아. 어머님한테도 서운하네. 어머님이야말로 내가 당신 대신 용돈 드리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임신 얘기 쉽게 하실 수가 있어. 그렇긴 한데 엄마가 자꾸 닥달하잖아. 나도 엄마한테 다 설명했지. 지금 내가 돈 못 벌고 있어서 아기가 급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엄마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나중에는 애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잖아. 코로나 터지기 전 명절에 시모가 아이 얘기를 묻긴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친정 건물에 얹혀 살긴 했으나 돈에 쫓기듯 살 때가 아니라서 진짜로 아이 가질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코로나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 계획은 감히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이 나아지고 남편이 다시 사업 일으킬 때까지 미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1년이 넘어도 잠잠해지긴커녕 더 박차를 가해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명절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뉴스까지 방송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남편이 일찍 문 닫기를 잘한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코로나가 끝이 있긴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그 시기에는 저희도 시댁이랑 바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친정조차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전화드리고 시댁에도 안부 전화만 드렸었죠. 그때 시모가 제게 아이 얘기를 직접 했었는데요. 너도 나이가 있잖니. 이러다 좋은 세월 다 가겠어.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으면 얼른 서두를 생각을 해야지. 태평해도 너무 태평한 거 아니니? 다른 며느리들은 첫 임신 미뤄봤자 30대지만 너는 미루면 40이잖아. 네,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혼자 벌이야 하잖아요. 제가 애 가지면 돈은 누가 벌어요? 어머님, 임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이야 낳고 보는 거였을지 몰라도 요즘은 형편 안 되면 안 낳아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 시대라고요. 어머머, 그래서 지금 안 낳겠다는 거냐?
친정에 좀 산다면서 그런 게 뭔 걱정이니? 애 낳고 몸 회복될 때까지만 친정에 손 벌렸다가 다시 직장 복귀하면 되지. 너 일 가면 내가 애 봐주러 갈 수 있는 거고. 젊은 애들 같으면 빠릿빠릿하게 어른 도움 이용할 텐데 수더분한 것도 적당해야 이쁜 거야. 속 터져서야 원. 솔직히 너무 대책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애 낳는 돈을 친정에 빌려서 얼른 출산하고 몸 괜찮아지면 다시 돈 벌어서 친정한테 갚아줘라. 그 소리잖아요. 어른들 도움을 이용하라는 것도 웃겼어요. 마치 현명한 척 말씀하시는데 어른 이용하는 며느리나 딸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용당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뒷말할 거면서. 물론 저 또한 애가 갖고 싶긴 했어요. 제 인생에서 애 없는 딩크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시모 말이 강압적이고 생각 없게 들리긴 했지만 자꾸 시기를 미루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의문이었던 건 사실 저랑 남편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피임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임신 소식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아기 얘기를 하면서 피임 부분까지 물었더니 남편도 그 부분에서 의아해하긴 했어요. 저희는 평생 아이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함께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에 문제가 없었으나 남편 정자가 안 좋아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랑 남편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의사는 그렇다고 임신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이런 부부가 덜어 있는데 대부분이 체외 수정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들면 체외 수정 가능성마저 줄게 될 거라는 의사 말에 크게 흔들렸어요. 남편은 이미 시험관 시술에 동의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남편 무급인 것도 힘든 상태였고 제 돈으로만 모으고 쓰고 하는 것도 버거운 사정이었는데 이 상황에 시험관 비용까지 보태어지면 앞길이 더 막막할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친정 부모님과 의논했더니 친정 부모님은 제게 왜 혼자 앓고 있었냐고 직접 돈을 대주겠다고 해주셨어요. 이미 집도 혼수도 차도 친정 부모님의 손을 빌렸는데 시험관까지 부탁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차마 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남편이 시모에게 제 사정을 얘기한 건지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예, 애 낳으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시험관 그거 해라.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며. 뭘 그런 문제로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있어? 네?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요? 시험관 비용 한두 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지금 생활비 없어서 저한테 탓쓰시잖아요. 어떻게 돈을 대주시겠다는 건데요? 너는 여태 나를 거지로 보고 있었니? 시험관 비용 대준다고 했다가 내가 아주 못 들을 소리를 다 듣는구나. 긴 말하긴 귀찮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당장 시험관 해봐라. 시모는 확신에 찬 말로 저를 강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꽁쳐둔 돈이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이 있나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문득 저도 시댁에 뭐 하나는 받고 싶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시집 갈 때 시댁에서 집 해주거나 혼수를 받는다는데 저는 받은 게 없잖아요. 물론 남편 형편을 알고 제가 받아들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받고자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백수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뭐가 되었든 저도 시댁 도움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험관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시모가 도와준다고 해서 따로 경제 지원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 부모님이 제 곁에서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직접 저희 집에 와서 도와줬어요. 시모는 진짜 돈만 해주고 코빼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시모가 돈을 대주는 건 감사한 일이었으니 연락을 넣어 한 번씩 안부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전화는 안 돼서 문자로 했지만요. 양가 식구들 모두가 응원하던 저희 부부의 시험관 도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힘들다는 말만 들었지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자꾸 실패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몸만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한날에는 너무 피곤한 탓에 친정집에서 밥을 먹고 실수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깐 소파에 누웠을 뿐인데 그대로 골아떨어진 거죠. 새벽에 깼을 때야 남편이 먼저 집에 가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건물 꼭대기에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아래 2층 살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 거리였거든요. 친정 부모님 말로는 남편이 저더러 여기서 편히 자라고 하고 두고 갔다 합니다. 엄마가 중간에 깨서 얘기해줬는데 저는 내일 출근도 있고 해서 엄마한테만 인사하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도어록을 따고 들어갔는데 안방에 남편이 없었더라고요. 그새 어딜 갔나 하는 순간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 가봤습니다. 문 밖으로 담배 냄새도 솔솔 났고 남편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 자정에 누구랑 연락을 그렇게 하나 엿들어봤다가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지 뭡니까. 이래서 나이 많은 여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다. 어떻게 만나도 아래로 6살이 아니라 위로 6살을 만난 거니? 남들한테 쪽팔려서 며느리 자랑도 못하겠네.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아휴, 내 입만 아프지. 엄마가 결혼 안 된다고 더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아, 몰라. 노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늙은 여자랑 결혼해버린 거 그런 것쯤은 엄마가 그냥 이해 좀 해. 근데 시험관 비용은 왜 엄마가 되겠다고 한 거야? 그것도 처가에서 해줄 생각이던데. 듣자 하니 남편은 시모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임신 문제는 남편한테 있어서 착상이 잘 안 되었던 건데 남편도 시모도 임신의 문제를 제 탓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제 탓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너무 황당해서 대화 내용을 끝까지 다 안 듣고 화장실 문을 열어버렸어요. 담배 냄새가 확 나면서 남편이 소리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이 상황을 들을까봐 바로 전화를 끊으면서 담배를 변기에 버리더군요. 깜짝이야. 왜 내려왔어? 그냥 거기서 편하게 자지. 당신 피곤한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깨우고 왔는데.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노산이라서 임신이 안 된 거라고? 지금 내가 맞게 들은 거야?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당황하면서 애써 상황을 넘기려고 딴소리를 자꾸 짓거렸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더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런 거짓말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님이 당연히 내 문제인 줄 알잖아. 그렇게 내 탓처럼 얘기해버리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금 나 욕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미안. 안 그래도 엄마가 나 백수라서 속상해하는데 나 때문에 임신까지 안 되는 거 알면 얼마나 더 마음 안 좋겠어. 어쩔 수 없었어. 진짜 미안해. 남편은 자기 엄마 걱정해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걸 이해해주기가 어려웠어요. 누가 효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저를 욕먹이면서 효도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시 시모한테 전화해봐야겠다고 폰을 들었는데 남편이 절대 못하게 제 폰을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 좀 이해해달라고 되레 목청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정도 고개 숙였으면 당신도 작작해. 남편 자존심을 기어이 꺾어야겠어? 안 그래도 결혼 시작부터 내가 기세 확 꺾여서 들어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갑질을 했어? 뭘 했어?
당신이 백수라서 눈치 보는 것도 당신 몫이고 돈 못 모아서 친정 건물에 얹혀 사는 것도 당신이 감안해야 할 몫인 거야. 그렇게 억울하고 쪽팔리면 이 악물고 노력해서 먹고 살 궁리라도 하던가. 자기 혼자 자존심 다 깎아먹고 있으면서 누굴 탓해? 아, 그래, 잘났다. 너는 매번 그렇게 훈계질했어. 내가 네 자식이냐? 나 네 남편이야. 6살 많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지. 그날 새벽에 남편이랑 한바탕 싸움을 한다고 새벽을 거의 다 보냈었어요. 그렇잖아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 남편까지 이상한 거짓말로 제 신경을 긁으니 심신안정이 중요한 시험관 시술이 계속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저는 결국 3번의 시도 끝에 임신을 포기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게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준 반면 시모는 그날 제게 전화를 해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해내냐? 애 안 낳을 거면 우리 아들이랑 왜 결혼했니? 나이 많아서 노처녀 될 뻔한 거 구제해줬으면 빨리 애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돈 날로 먹을 작정이야?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저 충분히 노력했고 시험관도 한두 번이죠. 이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어머님 돈 날로 먹은 걸로 보이세요? 솔직히 정확하게 따지고 보자면 날로 먹은 건 어머님이 더하죠. 제 돈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뭐야? 이제 시엠이 말이 말 같지도 않나 보네? 지금 너 혼자 힘들어? 임신하려면 여자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 늙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딴 식으로 짓거릴 거면 네가 해줄 게 이혼밖에 더 있겠니? 뭔 놈의 이런 고약한 년이 다 있대? 내 귀한 아들 너같이 고집 세고 보잘것 하나 없는 애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 천추의 한이다. 사람이 한계에 다다으면 말하기조차 피곤해서 입을 닫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시모는 시험관 역시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직도 시모한테 솔직하게 말 안 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결국 실토해줬습니다. 어머님, 뭘 알고나 따지세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남편이 백수라 자기 엄마 더 걱정시키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 못한 건데 그쪽 아들 때문에 손주 씨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제가 입 아파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이 성불구인 줄 알았으면 저도 이 결혼 안 했어요. 왜 자꾸 나한테 덮어씌워요? 왜 내가 그쪽 아들 때문에 애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나도 짜증나 정신 나가겠으니까 부추기지 좀 마세요. 저는 정말 예의고 도리고 다 버린 채 시모한테 성질을 부렸어요. 더 이상 이해해주면 끝도 없이 사람 피를 말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생각 있는 사람의 경우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자신의 실언을 민망해할 줄 알았는데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가 부실해도 밭이 좋으면 임신되는 거야. 애초에 밭이 똥통인데 정자가 수백만 마리 있으면 뭐 하겠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는 잘만 사업했어. 그런데 너 만나자마자 일이 틀어졌잖니. 이게 뭔 뜻이겠어? 너무 막무가내 논리에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모는 남자한테 여자 하나가 잘못 붙으면 망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애초에 남자에게는 여자가 어떤 모양새로 있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황당해서 별 대꾸 못하고 끊어버렸어요. 이걸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싸움만 될 거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시모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랑 시모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시모가 반찬 등을 싸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퇴근했다고 내다보는 것까진 안 바라는데 적어도 저한테 시모가 올 거라고 언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나 시모나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얼마나 황당하고 화나던지. 그래도 시모가 어른이니까 저는 인사를 드렸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대우해줬습니다. 애도 안 낳는 게 뭐 바쁘다고 내 아들 밥까지 굶기니? 집에 하나 있는 여자가 신랑을 개 취급하는데 남편이 제 몫을 하겠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랑 남편 같이 친정에 밥 먹으러 가요. 남편 혼자 있어도 친정 가서 밥 잘만 얻어먹고요. 이이가 저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디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딱 봐도 우리 아들 살이 빠진 것 같구먼. 그러고 보니 넌 좀 살찐 것 같네? 설마 네가 살쪄서 애 못 낳는 걸 괜히 우리 아들 탓으로 뻥친 거 아니냐? 제 속 뒤집어 놓으시려고 왔나 본데 그래봤자 남편 고자인 게 달라지진 않아요. 같은 말 하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만 가주세요.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엄마 밥 맛있다고 처먹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말이 말 같지 않은지 끝까지 손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 앞으로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시험관 준비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술술 나올 거면 왜 신혼 초에 돈 얻는 척하면서 숨겼는지 모르겠더군요. 뭐가 어쨌든 오늘부터 나도 여기서 지내야겠다. 이거 내 집 팔고 가져온 돈이니까 손 좀 만들어 와라. 네? 같이 지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누가 결정했는데요? 내 아들 사는 집이라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 들어와서 시애미 노릇 톡톡히 해주겠다잖아. 애만 낳아봐라. 내가 어와둥둥하면서 대신 키워주지. 알고 보니 그동안 제 시험관 비용으로 대줬던 돈은 시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거였어요. 지금은 집을 팔아서까지 대출 갚고 남은 돈을 제게 주는 거였고요. 시모는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쳤으니까 무조건 손주를 만들어 오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황당했지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적어도 같이 살려면 의논을 먼저 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뜬금없이 집을 팔고 와서는 집 없으니까 얹혀 살겠다는 건 무슨 심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시모가 주는 고집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미 집을 팔아버려서 제가 시험관 안 한다고 해도 이 집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있죠. 저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한 번 더 시험관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었고 시모에게 날라올 잔소리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모가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저더러 고생 많았다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내내 저를 찾아와 줬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손자의 진심인 시모를 보니까 그간 시모를 욕했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흔들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기뻐하는 거였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 걸 그랬나 생각하며 저를 돌아볼 만큼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인 건지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집에 갔더니 시모가 제게 황당한 경고를 하더군요. 앞으로 사돈집에서 내 손자 보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나한테 허락받아라. 내 돈 들여서 생긴 손자잖니? 내 돈 아니었으면 어디 이 손자가 세상 밖을 나왔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돈 손에 애 맡기는 일은 없어야 돼. 누가 보면 아기를 애완동물처럼 비용 지불하고 산 줄 알겠어요. 시모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듣는 채 마는 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정말로 우리 친정의 애를 보여주는 걸 아까워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시모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걸 이해까지 해줬는데 친정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집에 오라고 하면 그렇게 반대했어요.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한 것도 다 무조건적으로 거절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몰래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갈까봐 얘기해달라고 한 거였나 봐요.
어느 날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손자 좀 안겨주고자 외출 준비를 했었어요. 친정엄마가 사주신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들이닥치더니 기저귀 바람인 아들을 냅다 안아버렸어요. 지금 사돈댁 가려는 거지?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내가 사돈댁 갈 거면 나한테 미리 말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내주신 돈으로 시험관 한 건 맞지만 제 아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논리대로 밀어붙이실 거면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 돈 들어간 이 집에서 나가셔야죠. 어머님은 저희 집 돈 누릴 거 다 누리시면서 왜 손주는 어머님만 봐야 되는데요? 시끄럽다.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아들은 그 집안의 모든 걸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내 모든 걸 너한테 내줬으니 사돈댁에서 나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너 말 잘했다. 이참에 그만 사돈 건물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사돈댁에서 집 하나 해줄 돈은 있지? 네 식구 살 집 좀 해달라고 해라. 내 돈으로 애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이때 남편이 생각이 있으면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 하는데 자기 엄마 앞에서 가오를 잡고 싶은 건지 시모 편만 들더라고요. 그래, 제발 나가자. 나도 은근 처가에 눈치 보였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매일 나한테 일 얘기하는데 얼마나 숨 막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친정에서 나 몰래 당신한테 용돈 꽂아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야, 장모님 진짜 웃기신다. 몰래 주는 거라고 해놓고 너한테 다 보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와,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이거 봐라. 이래도 내가 처가에서 찬밥 신세 아니야? 눈치 보여서 평소에 기죽어 살았다는 남편 말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진짜 찬밥 신세가 뭔지 모르나 봐요. 처가에서 오라고 말 안 해도 방문해서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우리 엄마 설거지할 때 한 번을 손수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 없는 사람이 눈치가 보였다라니. 기죽었다는 사람이 슬리퍼 직직 끌고 가서 장모님 밥 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남편이란 작자는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까지 멍청해지는 것 같아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분이 쌓이고 쌓이면 분노 이상으로 침착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 꼬락서니를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이도 생겼는데 더는 쓸데없는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며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뒤 저는 결단을 내렸고 부모님한테서 돈을 빌려 집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모가 아주 신이 나서 손주를 안고 온갖 아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집이 좋고 저런 집이 좋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말이 좀 통하는구나. 이왕이면 여기랑 최대한 멀고 또 산이 보이는 곳이 좋겠다. 그런 데는 공기가 다르거든. 애 크는데도 굉장히 좋고. 그럼 나도. 이왕 돈 빌리는 거 나 사업장 리모델링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저번에 장모님한테 은근슬쩍 말 던져보긴 했는데 장모님이 눈치가 없는 건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당신이 잘 말해주면 도와주실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뻔뻔한 망언에 열이 확 받쳤지만 다 참았습니다. 뭐든 부모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그 화가 나는 상황을 대충 넘긴 채 저는 마음먹었던 계획들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집을 매매했을 때 그들에게 이사갈 준비하자고 공표했고 실제 이삿집 센터 불러 짐을 다 빼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시모랑 남편은 먼저 1층 트럭으로 이동해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일 안 하고 그저 몸만 편안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의 짐만 밑에 있는 트럭으로 내려보내는 사이 저는 제 아들과 함께 그대로 본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아들을 친정 부모님 손에 맡긴 후 친정집으로 우리 집 혼수를 다 드렸어요. 남편이랑 시모가 타고 있는 트럭에 실린 물건은 제 것이 아닌 옷가지와 쓸모없는 가구, 버릴 예정이었던 생필품뿐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트럭에 다 못 타니까 먼저 출발하라 그랬고 도착하면 짐 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세 좋게 자기한테 맡기라며 든든한 남자인 척 하더군요. 그렇게 떠나보낸 트럭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네요. 그리고 한 60분 뒤였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여기 좀 이상한데? 오르막길 엄청 올라왔더니 이상한 초가집 앞에다가 내려줬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너한테 전화해보라는 말만 하네? 당신 지금 어디야? 초가집? 잘 갔네. 거기 맞아. 대충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만 실어서 보냈는데 어때? 자연 친화적이고 좋지. 어머님도 산 보이는 곳에 가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산 중턱에 있는 초가집으로 샀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이제 그곳에서 쭉 지내면 돼. 제가 계획했던 사실은 그들을 저 먼 곳에 내다버리는 거였어요. 그동안 뻔뻔했던 시모랑 남편 태도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몰래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들 몰래 최대한 쓰러져가는 시골 초가집을 알아본 거였고 형편없는 그들에게 너네들 수준이 딱 그 초가집에 살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랑 재산 분할 포기각서도 갔을 거야. 그 초가집마저 팔아서 위자료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합의하는 게 좋을걸? 야, 제정신이야?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빨리 와. 우리 엄마 감기 걸려. 알았어. 그동안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빨리 좀 오라고. 곧 있으면 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에이, 누가 집까지 사주면서 장난을 치냐? 그리고 평생 거기서 살 건데 어떻게 자긴 뭘 어떻게 자. 지금부터라도 방 깨끗이 닦고 이불 깔아야지. 참, 조명이 없다더라. 오늘만 휴대폰 손전등 켜고 내일 슈퍼 가서 하나 사. 알아보니까 거기 한 20분 내려오면 슈퍼 하나 나온대.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쌍욕이 들렸습니다. 차마 제게 쏟아붓지는 못하고 수화기 떼고서 공중에다 대고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살 구멍이 저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예의는 지키려나 보죠. 옆에서 시모가 왜 그러냐고 남편을 보채는 소리도 들렸는데 화풀이할 사람이 없던 남편은 괜히 시모한테도 성질을 내면서 짜증을 부리더군요. 한참 그러다가 다시 휴대폰에 대고 성질을 숨긴 채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나 당신밖에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서 그래? 그럼 내가 엄마 쫓아낼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처가댁에 함부로 찾아가서 그래? 이제 절대 안 갈게. 내 손으로 밥 해먹고 빨래도 할게.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쫓아내다니. 체면 상하게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왜 해? 엄마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내 말이면 별도 따주는 사람이니까. 여보, 나한테는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더 필요해. 당신 눈에 거슬리는 단점 다 고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그런다고 개버릇 어디 가겠냐? 그동안 호구 하나 물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너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모르겠네. 정도를 모르고 나대면 그런 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겠어? 나 분명 애는 하나 낳았는데 자식이 둘인 기분이 들더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자존심은 짓밟으면 안 되지. 네가 날 애 취급하니까 내가 더 애처럼 굴었던 거 아니야. 고작 6살밖에 차이 안 나는 게 겁나 어른인 척하네. 나라고 너랑 살면서 안 갑갑했을 것 같아? 듣자 하니까 진짜. 역시 넌 네 분수에 맞는 환경이 잘 어울린다.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고생 좀 해봐야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서 돈 좀 썼어. 참,
너네 엄마한테 말 좀 전해줘. 네 아들 만들 때 보태준 돈이 그 초가집에 쓰인 금액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돈 주신 거는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랑 퉁치는 거라고 전해줘. 안 그래도 옆에서 제 말을 들었는지 시모가 뭐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니 시모가 남편 휴대폰을 뺏어서 저한테 따지려고 하자 남편이 그걸 막는다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 같았어요. 교양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모랑 남편은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돈 핑계로 제 아들한테 들러붙을 생각 마시고 그 초가집에 살면서 열심히 양육비나 보내주셔요. 심심하면 개 한 마리 키우시던가요. 아, 있는 아들이 개 같으니까 굳이 개는 필요 없으려나? 어쨌든 그쪽들이랑 그동안 가족이었던 건 그저 불운으로 이해하고 넘길게요. 남의 재력에 기대 살 생각 마시고 사이좋게 돈 벌고 모아서 얼른 이사 가셔요. 그 두 사람을 본 건 낮에 트럭한테 인사하고 보냈을 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혼이란 오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웬만하면 그 둘을 참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혼해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서류상의 이력과 사회적 편견은 남겠지만 적어도 집에 가기 싫진 않겠구나. 나도 집에서 쉴 수 있겠구나 하는 편안한 마음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혼을 종용할 생각은 없으나 이혼이란 선택지가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을 떼어나고 난 후부터는 제 인생이 바로 오르막길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 인생의 문제는 오직 시모랑 남편밖에 없거든요. 역시나 그 둘이 제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서 저의 이혼 통보를 인정하지 못해 이혼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게 그들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고 싶었던 인연이었던지라 대충 끝낼 수 있는 합의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 거면 소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들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소송 얘기를 꺼내줬습니다. 웃기게도 두 사람은 한두 번 반항하는 것 같다가 결국엔 우편으로 합의서를 보냈어요. 누가 불리한 상황인지 깨달은 거겠죠. 전 남편은 그간 제게 용돈을 받고 살았었는데 제가 카드를 진작에 정지해버렸더니 여기까지 올 차비가 없어서 그런가 찾아오진 않았어요. 하긴 차로 1시간이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걸로는 더 오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도 우리 아들이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둘의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마음먹은 사람들은 몰래 찾아오기도 한다던데 일 구하고 돈 버느라 바쁜 건지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꼬박꼬박 양육비는 들어오는 걸 보면 어디서 일을 하긴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들 앞으로 된 빚도 갚고 생활비도 하고 양육비까지 보내줘야 하는 거면 절대 전 남편 수입만으론 안 될 겁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 시모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제가 혼자서 가장 일을 다 도맡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혼자 벌이에서 식구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감히 기대를 해봤네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몸이 좀 많이 회복되어서 다음 달에 직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친정엄마가 일을 안 하셔서 손자를 봐주신다고 하는데 남의 자식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자식에게 뭘 받는 걸 미안해 하셨지만 부모 자식을 떠나서 함께 사는 식구고 같은 어른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만 희생하는 가족은 오래 행복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족이라고 뭐든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라서 뭐든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야 할 대의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말이 길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